금융 전문가로서 21대 국회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고양정의 이용우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인 출신답게 규제 개선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유와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자, 이 카카오뱅크 대표, 정말 잘 나가는 카카오, 또 카카오뱅크도 얼마 안 돼서 지금 수익을 내는 참 좋은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잘 나가는 대표이사였는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정치인으로 가시게 됐는지. 아마 카카오뱅크를 하면서 이 제도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보였었고 물론 금융 쪽에서 있다 보면 금융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 규제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은행은 규제가 가장 강한 산업이고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혁신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제의 틀로는 상상을 못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항상 뭘 하다 보면 선례가 있느냐. 혁신을 할 때 선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답함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바꿔줘야지만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건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정치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산업의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금융산업의 변화에서 어떤 사회체제라든지 제도의 변화를 한번 직접 이끌어보겠다 그런 경험으로 그런 포부이셨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도 하시고 그 전에 다 증권회사에도 좀 금융시장에 계셨다 보면 시장에도 계셨고 시장의 효율성을 이제 중시하는 존중을 하는 기업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의지보다는 시장을 존중하는 보수 쪽에 좀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셨는지. 민주당의 강령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부분에 최대 강령이 공정성을 우선으로 놓고요. 공정성 위에서 사람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 강령에 동의를 했었고 저도 공정이 바탕이 되질 않으면 결코 혁신이 일어나질 않는다. 왜냐하면 혁신을 했던 성과물을 공정하게 배분이 안 된다면 누가 혁신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강령에 동의를 했고 그 강령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저희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령, 민주당이 중시하는 게 이제 공정이고 그 공정을 믿고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욕심이었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규제혁신 특별위원장을 잠깐 지내셨잖아요. 당시에 뭐 초선 이제 바로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규제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시고 앞으로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지. 제가 처음 입당을 하면서 기자회견 할 때도 했던 말이 규제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갈 길이 별로 없다. 근데 그 규제 혁신의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건 A, B, C 이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우리나라의 규제는 1부터 10까지 뭘 하려면 다 해라고 체크리스트가 해야 될 것만 다 해야 될 것만 정해놓고 모두 나머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네거티브는 그 반대로 하지 않을 거 몇 가지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세요. 대신에 그 결과도 당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세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건 성과가 많이 났을 땐 그 과실을 많이 가져가는 거고 성과가 안 좋았을 땐 그 책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잘 규제하는 사전적 규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사실 사전적 규제가 기업인들이 참 바람이었는데 역대 정부도 계속 그걸 강조를 해왔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왜 실현이 안 됐을까요? 규제 당국이 민간을 믿지 못한 게 첫 번째입니다. 민간을 믿지 못한. 뭘 하면 저 친구 다른 거 할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요즘에 시장 관계자들이 아주 다양해졌기 때문에 보는 눈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도 하면 바로 팩트 체크 들어가듯이 그때 네가 알아서 하고 믿고 맡겨주고 책임을 지우고 이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장이 잘 돌아간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입법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거는
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30년 이상 이야기를 했지만 안 됐던 건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두 가지 케이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면 아, 저게 저렇게 작동이 될 수가 있구나 하면서 점차 늘려나가는 그런 접근법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거티브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아까 잘못됐을 때 책임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뭔가 책임을 더 엄하게 물리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징벌적 배상이 같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죠.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선거법 위반을 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야 이거는 규제에 걸리지 않을까 다 체크를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비슷하게 어떤 상품을 할 때 네가 알아서 하시오. 네. 해놓고 잘못된 거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부담이 느껴지면 스스로 규제를 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미국의 앨런 같은 케이스인데 회계 부정을 해서 불법 자금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뭐 회사는 해체가 되고 그 회사를 회계감리를 한 회계법인도 해체가 됐고 그렇죠. 뭐 감옥 아주 심하게 갔죠. 그런 상태가 되면 아 이거 잘못하면 크게 가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규제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규제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어겼거나 잘못했을 경우에 엄하게 처벌을 하면 이 네거티브 시스템이 좀 정착될 수 있겠다. 그렇죠. 지금 이제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규제는 정확하게 하면 돈입니다. 최근에 2000 화재 참사의 경우를 봤을 때 규제가 쭉 있지 않습니까? 판넬, 샌드위치 판넬을 쓰지 말라. 뭐 소화전을 어디에 두어라. 그럼 그 자체가 다 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경우도 그거에 대해서 난 규제 안 할게. 그러니까 네가 재료를 마음대로 써라. 근데 알아서 하시고. 근데 만약에 그런 화재가 있을 때 굉장히 책임이 있다면 스스로가 화재 안 나고 다른 방법, 법에 있는 그걸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생각을 해서 혁신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결국 이게 법적,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기본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좀 그런 일에 좀 큰 기대가 크네요. 자, 지금 들어오셔서 제가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일하는 국회, 또 혁신하는 일산 이렇게 있대요. 근데 지금 일을 국회의원들이 또 지금 시작을 하지 않고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업인으로 해서 정치인으로 와서 늘 보니까. 답답하죠. 네. 지금 제가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TF 단원이고 아마 이제 최종 법안이 돼서 국회 운영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당에서 채택을 당론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일정 자체가 예측 가능해야 된다. 예측 가능하지 않고서 누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회는 항상 열어둬라. 그러니까 국회 여는 거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휴회하는 거, 여름 휴가나 겨울 동계 외에는 항상 열어두고 상시 국감이죠. 상시 열어두고 그 스케줄도 매달 다 공개를 하자. 그러면 법안도 하나하나 심사를 할 수가 있고 법안 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도 보면 아 우리 기업은 요때 이런 걸 국회에서 다루니까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국회 제도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항상 의원들이 얘기한 대로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야의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이제 기본소득제도 아닙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부상을 했는데 뭐 실물 경제 통으로서 보면 김종인 또 야당 의원이 또 비대위원장이 주장을 했는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이 기본소득제도의 실현 가능성,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소득론을 사실 몇 년 전부터 쭉 좀 봐왔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론이 나온 배경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본소득 패러다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가장 오른쪽 안도 있고 가장 왼쪽도 있는데 사실은 이 영국이나 스위스나 이런 쪽에서 나왔던 것들은 기본 사회보장이 쭉 돼지는데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내가 실직을 했는데 이 실직이 내가 자발적인 건지 회사에서 한 건지 계속 증빙을 할 때 행정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버리자.
대신에 돈을 주자는 예. 걸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아직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핀란드의 실험도 보면 시작 단계라는 게 일단 그게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테스트를 하고 확대하는 예. 과정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도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다가 좀 약간 주춤하셨죠. 좀 발을 약간 그러면서 굴리는 거죠? 또 하나 청년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했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네. 직장을 구할 때 아마 30만 원인가요? 예. 50만 원 줘서 한 300만 원을 예. 그러니까 직장 구할 때 어려운 게 이런 거거든요. 직장 구하는 게 확실치 않으면 네. 정확하게 자기한테 맞지 않더라도 일단 차선이라도 붙고 보는데 그게 자기가 안 맞을 수 있거든. 예. 좀 더 신중하게 잘 맞는 걸 찾게.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이걸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예산이 얼마 더 들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저는 하나씩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꼭 필요한 데에 대한 지원부터 좀 시작해 보자 뭐 예. 그런 얘기겠네요. 지금 의원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법안을 벌써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자본시장법하고 이 보험업법 개정안도 내셨다는데 혹시 1호 법안이 보험업법 개정안인가요? 뭐 간단히 좀 내용을 설명해 사실 주시면. 제가 준비하는 법안들은 이 자본시장이나 네. 상법, 회사법 관련해서 좀 중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두 가지 법안은 입법상에 자본시장법 입법상에 약간 해석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네네. 정부도 하려고 했던 법안이었고 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업법의 경우도 보면 사실 IFRS 17이라고 해서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네, 뭔가 같은 회계 회계 평가? 네. 기준에서 사실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모든 회계는 네. 시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중에 보험업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 정부도 이미 IFRS 17에 의해서는 작년까지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좀 유예를 해줬거든요. 예.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병행하려면 보험업법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제가 낸 보험업법에서도 그게 통과되고 일정 기간을 줍니다. 해서 점차 적응해 나가게 경제라고 하는 것이 예. 한번 딱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전에 원칙이 다 돼 있는데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거. 그리고 특히 보험업은 항상 리스크를 따질 때는 금융업에서 다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고객이 다 찾으러 왔을 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하는 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보험업에 장기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줘야 될 고객 금액도 자산 부채 관리의 의미에서는 자기 자산도 장기로 가져야 돼. 국채나 이렇게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 회사 주식을 갖고 있거나 관계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스매치로 상당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들은 이게 규제로 또 인식할 수도 있겠군요, 사후기준. 네. 근데 금융회사는 모든 자산 운용에서 그런 규제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를 뭐 떠나셨는데 카카오뱅크가 흑자를 냈고 또 금융산업에 이제 매기 역할을 하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매기 역할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나온 데 했으니까 현재까지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런 게 가능해 했지만 가능한 걸 보여주고 다른 은행도 사실 앱이나 이런 걸 많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공인인증서를 안 쓴 것 이런 것들도 실제로 다른 은행도 하고 자기 자체 인증서를 구축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매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예. 예, 시장 가치를 뭐 10조까지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던데. 그러면 기존의 금융회사들을 일부는 능가하게 되는 건가요? 어떠세요? 그거는 뭐 시장에서 평가할 거기 때문에 저는 네.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기존 은행,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모토가 아마 같지만 다른 은행일 겁니다. 같지만 다른 은행. 아, 네. 은행인데 다르다. 그러니까 좀 다른데 그 다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주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달라지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카카오뱅크의 밸류에이션은 은행의 밸류에이션과 네. 핀테크의 밸류에이션은 그 어딘가 중간에 있는 거지. 특히 은행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자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시장에서 평가할 겁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이용의 의원과의 대담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고양정 이용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